안녕하십니까,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사회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 파트야. 독서 파트의 지문을 우리가 장악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제가 있는 문단이요, 또는 첫 번째 문단이요, 마지막 문단이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문제가 언급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문제를 한 번 정도 확인을 하고 지문을 읽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윗글에 지필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지필 의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쓰는 사람의 의도가 되겠지만은 독해자인 여러분들은 뭐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까? 바로 주제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조금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독서 지문에서 A 또는 뭐 B 따위로 묶여있는 부분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본단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 전개 방식 따위의 형식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지 한번 싹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 뭘 묻고 있습니까?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내용을 묻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묶여있는 A 파트는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글을 읽고 문제를 풀다 보면 100%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철학, 과학, 기술 등등등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 지문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내용의 정리를 올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묶여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된다. 이런 팁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작은 따옴표가 있죠. 스콧과 팝킨의 입장과 관련지어 보기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란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문을 읽어 내려갈 때에는요, 작은 따옴표에 담겨져 있는 그 인물들의 입장 정리를 또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제 봅시다. 묶여있는 A를 잘 봅시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입장 정리를 잘 해봅시다. 라고 하는 세부적인 전략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글을 공략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문단서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첫 번째 문단 들어가기 전에 첫 문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문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란 말이어서 여러분 노력을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셔서 첫 문단을 명확하게 장악하고 들어갔을 때에 오히려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요, 독해의 밀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문단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첫 문단에서는 설명의 대상이 등장해요. 또는 화제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야.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첫 문단에서는 내가 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 무엇에 해당되는 부분이 항상 첫 문단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는 조금 더 힌트를 주는 그런 글에서는요, 첫 문단의 마지막 부분이나 두 번째 문단의 시작 파트에서는요, 내가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글을 이끌어 나갈 거야 해서 글의 전개 방식,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것, 그 다음에 첫 문단을 제대로 잡을 것.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깔끔하게 지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와 첫 번째 문단에서 충분한 전략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힌트를 잡고 출발하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항상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대충 이야기를 나눠 보았으니까는
한번 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20세기 초반의 러시아 경제학자 차야노프는 자급자족적 농민 가구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통해 농민의 경제 생활 방식이 자본주의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차야코프가 주장을 했네. 그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농민의 경제 생활 방식이 농민의 경제 생활의 방식이 자본주의적 그것과는 자본주의적 방식과는 무척 다르다고 했어요. 자본주의적 방식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차이점이 생겨나는 이유도 얘기해주고 있네요. 농민들이 식량 확보와 식구들의 안전 확보 외에 별다른 욕망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여기까지. 욕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농민의 경제 생활과 자본주의의 그 방식이 무척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농민들의 태도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겨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차이코프에 해당되는 농민 경제 생활과 자본주의 방식이 무척 다르다. 그 까닭은 얘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을 보시면은 사실은 선생님 같았으면요, 두 번째 문단의 이 첫 번째 문장을 오히려 첫 문단으로 밀어 넣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주제는 제임스 스콧과 이에 반박한 세뮤얼 팝킨 사이의 논쟁에서 잘 드러난대.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을 얻을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이 이 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이러한 주장에 한계가 있지 않니?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우리가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과 팝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을 잘 정리해야 되겠고, 이 입장을 잘 살피다 보면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네 라고 하는 전략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됐어요?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이 글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콧은 첫 번째, 스콧에 대해서 나오잖아. 스콧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스콧은 20세기 동남아시아 농업에 대한 연구에서, 이 사람은 연구를 했는데 20세기라고 하는 시대,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 꼭 집어갖고 연구를 하고 있네요. 식민지가 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자본주의 농업은, 자본주의 농업 밑줄 쳐. 일단은 이 두 개의 어떤 하나의 대상이 나왔잖아. 그지? 기존 촌락기진의 생계 전통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얘가 얘를 공격했다. 쌀, 고무와 같은 수출 상품과 토지, 노동의 상품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농업체계는, 이 자본주의 농업체계가 전통적인 농민 경제에 위협을 가했다라고 스콧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농민 경제는 촌락 내부의 호혜성, 밑줄, 중요 자원에 대한 공유와 공동 운영 및 협동 노동이라는 도덕적 규범, 밑줄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대. 지주 및 봉건 귀족과 농민의 관계는 항상 도덕적 상호 의무 체계, 밑줄 쳐, 도덕적 상호 의무 체계에 형성해 왔고, 이 체계 안에서 유력자들은 충성을 받는 대가로 어려운 시기의 농민들에게 보호와 원조를 제공했다. 이러한 도덕 경제 아래서 농민들은 통상 혁신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고,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마을의 더 큰 이익 속에 감추며 사는 존재였다. 요거 밑줄 쳐야 되겠지.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개인의 안녕을 마을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전 또는 이익,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 마을의 더 큰 이익 속에 감추며 사는 존재였다. 그럼 스콧은 뭐라고 씨부리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통적인 농민 경제가 있었는데, 식민 시대 이후에 상품화에 기반한 자본주의 농업 경제의 공격을 받았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갔는데 얘의 공격을 받았다더라야. 그지? 이때에 우리가 하나, 스콧, 팝킨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얘네를 정리하면서 다시 맨 위에서 언급했었던 이 주제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흐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 이 글에서 뭘 요구하고 뭘 묻고자 하는지를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밑줄 쳤었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농민 경제는 촌락 내부에 뭐가 있었어요? 호혜성. 서로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말이지. 그 다음에 도덕적 규범이 있었고요. 도덕적 규범. 선생님이 일단은 글이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좀 잘 해드릴게요. 도덕적인 상호 의무 체계. 도덕적인 상호 의무 체계를 형성해 왔고, 그래서 혁신과는 좀 거리가 멀었어. 그 다음에 전체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동의 이익을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했다는 말이야.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20세기 동남아시아 농업 전통 농민 경제가 자본주의 농업 경제에 있어서 공격을 받았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너무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일단 얘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보자 이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팝킨으로 가야 되겠죠. 이러한 스콧의 주장과는 달리 팝킨은 좀 더 철저한 역사적 접근법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그는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는 도덕적, 집단적, 협동적인 농민 공동체가, 그래서 도덕적이고 집단적, 협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도 그대로 부합하고 있죠. 이러한 농민 공동체가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창조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 공동체는 왜 만들어졌냐면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발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봉건주의와 또는 자본주의, 근데 이 두 개는 사뭇 다르단 말이야. 봉건주의가 뭐야? 어떤 계급사회 아닙니까? 근대화되기 이전의 어떤 계급사회를 봉건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본주의는 뭡니까? 근대 이후에 돈의 논리로 착착착착 돌아가는 어떤 경제주의.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 부분이 중요하겠죠.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국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봉건주의, 자본주의에 의해 얘가 창조되었다. 정리됐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즉, 개인들에게 개인재산 소유의 권리를 허용하지는 않으면서도 무거운 조세를 부과하는 정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민 공동체가 생겨났던 것이래.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얘네들한테 땅을 주질 않으면서 야, 돈 내라.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국가의 횡포라고 할게요. 국가의 횡포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농민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스콧은 이야기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야기 안 했죠. 얘네들은요, 농민 공동체가 됐든 전통 농민 경제가 됐든 얘네들의 특징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얘는 먼저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얘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야. 국가 또한 행정의 대상, 조세 부과의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 촌락을 만들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농민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과 갈등이 빈번하면서 다툼과 갈등,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였다. 조금 도덕적으로 이 집단을 바라봤었던 스콧의 입장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의 횡포로부터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인위적인 결성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갈등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었다. 또 국가가 부과한 각종 의무들은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특권을 해소하기는 커녕,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의무를 주어지면서 뭔가 나름 다 똑같이 이걸 의무를 지켜나가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공통적인 속성,
이러한 것들 안에서 어떤 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해소하기는커녕 영속화, 계속 이러한 불평등을 만들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도 강조하였단 말이야. 이는 그가 농민층을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형성되는 인식이다는 분명히 말해서 팝킨의 입장이기는 해. 하지만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읽었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농민층을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콧은 뭐라고 얘기했어? 무척 도덕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도덕적. 자,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라 계급적 이해관계, 계급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 농민경제 또는 농민 공동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조금 극명한 차이였어. 우리가 얘네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뭘 해결해야 된다고? 다시 얘네를 해결해야 된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만 더 읽어볼게요. 마무리. 스콧 팝킨의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준다. 스콧의 농민이 시장이라는 스콧의 농민이 시장이라는 근대적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기 문화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포기해야 했던 반면에 무척 도덕적이란 말이야. 공동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전통 농민 경제가 근대로의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는 문화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포기해야 했던 반면에 당연히 워낙 근대가 요구했었던 또는 자본이 요구했었던 부분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문화를 포기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겠지. 팝킨의 농민은 행위와 사고에 있어서 완전히 근대적인 존재였고 힘과 자원이라는 기회로 얻고자 하는 존재였단 말이야. 이거는 뭡니까? 이익 집단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불평등도 있단 말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투쟁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인 자본주의와 결과적으로는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전통적 농민 경제를 어떻게 봤냐 하면은 스콧은 도덕적인 집단으로 봤다는 것이고 팝킨은 웃기지 마라. 얘네들은 애시당초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죠. 그대로 근대로 벌어지면서 얘가 근대로 가면서 얘가 근대로 가면서 얘는 문화적으로 아예 다른 것이니까는 얘와 얘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얘는 어때요? 얘는 기본적인 내용은 얘나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농업이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마무리 짓습니다. 이미 완전히 근대적인 존재였고 힘과 자원이라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존재였다. 팝킨은 농민이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대단히 생산적이고 시장 지향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이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밑줄 쳐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대. 농민 공동체가 식민 자본주의의 창조물임을 입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글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농민 경제 생활이 있고요. 얘는 사뭇 자본주의의 방식과 달랐다. 그러면 이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 그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농민 경제 또는 농민 공동체를 스콧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매우 도덕적, 다시 말해서 근대적이지 못한 것으로 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근대화 사회가 되면서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애시당초 얘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스콧의 입장이고요. 팝킨의 입장은 뭐야? 근대적인 면모를 충분히 갖추었다. 하지만 이들은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근대화 사회가 되면서 이 식민화되면서 근대화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표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농민의 경제생활과 자본주의의 방식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차야노프 경제생활, 다시 농민 경제생활, 자본주의 방식 다르다. 스콧 다르다. 팝킨 다르다.
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얘와 얘는 어떻게 다릅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죠. 근데 또 얘와 얘는 어떻게 다릅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얘의 방식과 얘의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방식, 근대 자본주의의 방식과 농민 경제생활은 달라졌다를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조금 글이 복잡하지요.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봉건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은 이 각각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차이를 벌리신 다음에 이 글이 첫 번째 언급하고 있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주제는 뭐예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왔죠. 지필 의도가 무엇입니까? 얘와 얘가 다른 까닭.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 뭡니까? 농민 경제생활이란 말이야. 농민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고찰했었단 말이야.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농민 경제생활이 되겠죠. 알겠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란 말이야. 오답 정리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농민의 의미를 대립적 관점에 살펴 농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또는 농업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하십니까? 답은 5번입니다. 114번.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는 무엇이었어? 바로 얘와 얘의 입장을 묶어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오답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정답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서는 어떠한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 요소를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콧이 인정하는 농민 공동체의 대표적인 장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뭐 도덕적 또는 공동체주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팝킨은 오히려 심각한 단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공동체적인 도덕성이 팝킨이 가장 큰 문제로 단점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발생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번 그 부분이 잘못됐죠. 2번 스콧은 농민의 행위를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지만 인간 개인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죠. 팝킨은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농민의 역할에만 중요하고 있다.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농민의 역할이 중요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건 앞절과 뒷절이 스콧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농민 공동체의 모습과 팝킨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농민 공동체의 모습은 공통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상적인 농민 공동체의 모습, 자, 오늘 팝킨만 보더라도 이상적인 농민 공동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얘가 어떻게 발생되었으며 얘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상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5번 선택지. 스콧은 자본주의로 인하여 농민 공동체가 생겨났다고 여기고 있는데 반해 팝킨은 농민 공동체로 인해 자본주의가, 이거 헛소리죠. 농민 공동체로 인해 자본주의가 초래되었다고 여기고 있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전후 맥락뿐만이 아니라 아예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선택지임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선택지 안에서 이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할 때는요. 글의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합되는 4번 선택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콧이 도덕적 규범에 근거한 농민의 행동을 발견한 곳에서 잘라. 앞절이죠. 팝킨은 생존을 위한 농민들의 권력, 소유, 특권의 구조를 발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농민 공동체에서 얘의 핵심이 뭡니까? 도덕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팝킨은 어떻습니까? 농민들의 권력, 소유, 특권. 바로 뭐였어? 갈등과 불평등의 이해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므로 그러한 내용과 부합되는 4번을 여러분들이 찍어주셔야 되는 것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스콧과 팝킨의 입장과 관련지어 지어도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정리를 머릿속으로 다 했기 때문이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를 한번 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서구 유럽의 식민지가 되면서 동남아시아에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들어서서 밑줄 쳐 중앙집권 체제에 강력하게 이들을 잡았단 말이야.
주인이 없던 산림과 미개척지에 대해 사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변화는 뭡니까? 사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드러났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세금을 정하고 걷는 방식이나 세금 문제,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